네, 안녕하세요. 2020년 스포츠 지도사 운동역학 기술 해설 특강을 맡게 된 이재우입니다. 먼저 1번 문제, 수영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이 아닌 것은 운동학적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공간이나 시간을 고려해서 그 움직임을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나 그리고 속도, 가속도, 각속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1번 문제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저항력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력 분석.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력자가 들어갔는데 보통 이런 력자가 들어가는 이제 운동의 원인인 이제 힘을 다루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학적 분석이 아닌 운동역학적 분석이기 때문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1번이 되고요. 2번, 3번, 4번 답안을 보면은 자, 턴의 거리 보신 것 같이 자,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학적 분석,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운동학적 분석에 속하고, 마찬가지로 길이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른 시간에 소요된 시간에 따른 이제 위치 변화와 같은 이런 속도도 운동학적 분석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1번은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힘에 관한 설명.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런 힘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를 푸실 때 문제지에다가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F는 MA라는 이러한 공식을 쓰고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번 문제의 1번 답안을 보면은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다. F는 MA, 그러니까 힘의 공식 자체는 매스, M은 이제 매스, 질량을 뜻하는데 매스의 질량이 자, 킬로그램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이를 짧게 뉴턴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킬로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나 또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 네, 1번입니다. 1번이요. 미터 퍼 세크는 힘의 단위가 아니라 속도의 단위죠. 그리고 2번 벡터이다. 네,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과 어떻게 보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 3번의 중력은 힘이다. 중력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질량이나 사물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4번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체의 가장 대표적인 내력인 근력이 있죠. 근력 자체도 이제 내력으로 속하고, 외력, 지면 발력이라든가 이제 마찰력 같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외력으로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은 이제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번 문제는 정답이 1번.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보행 동작에서 지면으로부터 보행자의 발에 가해지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보행 동작이라는 거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걷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동작을 할 때 이 발이 지면을 이제 그러니까 붙어지게 되고, 이 지면을 밀어냄으로써 이제 보행 동작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면을 발로 밀어주면서 이 지면은 반발력으로 인해서 다시 추진력으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면으로부터 발에 가해지는 힘 자체는 보신 바와 같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밀어지는 힘, 지면 발력이 정답이고, 근력과 부력과 중력은 보행 동작에서
특히 지면으로부터 이제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힘과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근육의 수축의 형태 그리고 이제 기계적 일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4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는 먼저 이 근육의 수축 형태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기계적인 일, 메카니컬 워크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 기억을 보시면은 위팔 두 갈래근, 상완 이두근이 나오죠. 위팔 두 갈래근은 보통 이 상완근, 상완 이두근 이 얘기를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팔 두 갈래근의 신장성 수축, 그러니까 이 근육 수축 형태 중에 뭐 등장성 수축도 있고 등척성 수축도 있고 등속성 수축도 있는데 그 중에 등장성 수축에서 나눠지는 신장성 수축과 또 단축성 수축 이 두 가지가 있죠. 잠시만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장성 수축은 관절의 각도 자체가 커지는 수축을 뜻합니다. 그말즉슨 어떤 무게를 들고 있으면은 이 무게에 저항해서 점점 늘려가는 이런 늘어나는 신장되는 거죠, 근육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팔 두 갈래근의 신장성 수축은 엘보우 조인트, 팔굽 관절에 대해 양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기계적 일이라는 거는 양의 일과 음의 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적어보면은 이 기계적 일이라는 거는 양의 일 그리고 음의 일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양의 일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쓰는 힘의 방향과 그리고 운동이 하는 방향이 같을 때를 양의 일이라고 하고, 음의 일은 그의 반대, 근육이 수축하는 이 힘이 생성되는 이 방향과 이 저항하는 이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 움직임이 형성되는 힘이 반대일 때를 이제 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장성 수축은 관절의 각도가 커지고 운동 자체가 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근육의 수축 자체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일이 아니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음의 일이 돼야 돼서 일단 기억은 오답이고요. 니은 위팔 두 갈래근의 단축성 수축, 컨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이 단축성 수축은 음의 일을 한다. 기억과 반대로 단축성 수축은 관절 각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수축 방법인데, 근육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성이 되면은 이 저항도 위치가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음의 일이 아니라 양의 일이 됩니다. 이건 양의 일이 되죠. 자, 디귿을 보시면은 위팔 두 갈래근의 등척성 수축. 등척성 수축이라는 거는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즉, 이 팔굽관절에 대한 1,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이 없는 0이 맞는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득에서 디귿만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 4번의 답안을 보시면 아까 디귿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실게요. 5번.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충격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충격량은 임펄스라고 하는 이 충격량이 있죠. 이 충격량 자체는 충격력, 그러니까 포스, 힘, 충격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F값과 이 충격량이 적용되는 시간,
시간의 곱입니다. 시간. 여기서 그냥 적용 시간에서 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충격량 자체를.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 기억 1번 스칼라. 스칼라라는 거는 방향이 없는 그냥 크기만 갖고 있는 이제 물리량으로서 보신 것처럼 이 충격량 자체에는 이제 충격력이라는 힘 벡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1번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이 1번. 먼저 1번 정답이 나왔고요. 자, 2번 단위는 킬로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이다. 자, 아까 얘기한 제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기도 하지만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그리고 적용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로 그냥 S라고 할게요. 자, S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그리고 미터 세크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보여드리면은 자, 있고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적용 시간에 초가 곱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답이고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된다. 예. 충격량 자체는 어떻게 되면은 힘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힘 자체가 또 운동량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이다. 보신 바와 같이 아까 힘 곱하기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4번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신체 관절의 움직임. 움직임에서 이 자유도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유도를 Degree of Freedom이라 해서 약자로 DOF라고도 하는데 이 자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이 자유도라는 거는 이 관절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서 세 가지 축이 있죠. 뭐 전후축, 좌우축, 장축이 있는데 이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전후축에 대한 움직임인 외전과 내전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좌우축에 대한 움직임인 굴곡과 신전인 동작이 있고 장축의 움직임인 위에서 내려 꽂히는 거죠. 축 자체가. 이 장축의 움직임인 이제 회전 동작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우의 수가 총 이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3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을 보시면은 절구관절이라고 하습니다. 절구관절에서 볼 앤 소켓. 그러니까 절구관절 자체는 이런 볼 형태에 대한 어떤 이제 분절이 있겠죠. 분절이 있고 이걸 감싸는 이제 소켓의 형태의 이런 조인트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구관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깨관절 그리고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과 어깨관절의 형태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이런 이 뭐라고 하죠? 여기를 전환 상완이라고 하죠. 상완. 네. 이 상완이 어깨 관절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관절도 대퇴골이 골반 안에 박혀서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후축, 좌우축, 장축에 대한 움직임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3인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네, 1번이네요. 네, 옳은 것이었으니까 자,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타원 관절의 움직임 자유도는 3이다. 자, 타원 관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손목 관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 관절. 그러니까 손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굽힘 동작과 그리고 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 축에 대한 이 좌우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회전이 없기 때문에 자유도가 3이 아니라 네, 2가 되겠죠. 2가 되고 경첩관절, 자 힌지 조인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경첩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첩관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접히는 관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첩관절 대표적인 예로 무릎관절이 있겠고요. 무릎관절. 그래서 무릎관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유도가 2가 아니라 굽힘과 편, 신전 이 두 동작만 있는 하나의 축으로 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2가 아니라 1이 되고요. 중쇄관절은 대표적으로 자 요쪽 상완 노골 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 엎침과 덮침하는 이 관절에 해당하는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 장축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도가 2가 아니라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6번에 1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도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하시기 편하게 풀이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런 각각 관절에 대한 예시를 알고 계시면은 시험이나 뭐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조금 유용합니다. 네, 7번 볼게요. 자, 지뢰 문제가 나왔는데, 자, 3종 지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지뢰 시스템 중에 자, 3종 지뢰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자, 이렇게 축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힘이 형성이 되죠. 이 두 가지 힘에서 F, R, 그러니까 힘점과 저항점이 있고, 저항점이 힘점보다 더 멀리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3종 지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종 지뢰를 먼저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그려놓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팔꿈치 굽힘 동작은 3종 지뢰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 그냥 내 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셔도 조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팔꿈치에 굽힘이 나왔어요. 굽힘. 그래서 이 굽힘을 할 때 이 조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축 자체가 이쪽에 있겠죠. 여기 팔목 관절 조인트가 여기가 있고, 굽힘 동작을 할 때, 자, 힘, 그러니까 주동근이라고 하는, 이 동작을 할 때 주동근이라는 건 상완 이두근 자체는 이 조인트보다 전방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힘점, 저항점이죠. 저항점. 여기 어떤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으면 이쪽이 저항점이 되는데, 힘점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축, 힘점, 저항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축, 힘점, 저항점. 자, 순서가 맞기 때문에 1번은 3종 지뢰의 특성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은 자, 날리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2번 받침점, 그러니까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저항점의 위치가 힘점 위치보다 멀다. 저항점의 위치가 힘점 위치보다 멀리 있죠. 멀리.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맞는 답이고, 그리고 3번 자, 관절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력보다 더 큰 근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관절 평형 상태, 그러니까 힘점과 이제 힘점과 축에서 형성되는 힘과 우리 저항점과 이 축점에서 형성되는 힘이 동일해야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팔꿈치 동작을 했을 때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면 아까 얘기한 등척성 수축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기는 힘과 이게 떨어지려는 이 저항되는 힘이 동일해야 이렇게 버텨지겠죠. 만약에 한쪽이 더 커지면, 이 당기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굴곡 동작이 나오고, 이 저항되는 힘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신전되는 떨어지는 동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 3종 지뢰의 특성을 보았을 때 저항력보다 더 큰 근력, 이게 근력이 됐고, 이게 저항력이라면은 이 회전력으로 보았을 때 더 멀리 있죠. 저항력 자체가. 그리고 근력은 더 짧게 있고, 그래서 저항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회전력이 발생이 되고, 그에 반해서 근력은 더 작은 회전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근력이 이러한 모멘텀을 극복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발휘를 해야 동일한 관절의 평형 상태를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축이 있고 F, R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 힘점에 대한 모멘트 암입니다. 모멘트 암. 그래서 그냥 MF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저항점에 대한 모멘트 암 해서 모멘트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축에서 여기까지 형성되는 회전력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이 회전력은 힘 곱하기 그다음에 모멘트 암을 곱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저항력에 대한 회전력인 모멘트에다가 R 값을 곱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이제 회전력들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이 저항점 자체가 모멘트 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모멘트 암이 4라 그러고 포스에 대한 모멘트 암이 자 2라고 할게요. 2. 그러면은 F 곱하기 2가 되고 R 곱하기 2가 되고, 네. 그래서 자 F 곱하기 2와 4죠. 이게 다시 2가 아니라 4죠. 모멘텀이 더 기니까 4, 그리고 R 곱하기 4.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일하게 하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저항의 R이 1이었을 때 그럼 이게 4가 되죠. 그러면 F는 2가 돼야 동일하게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를 평형 상태로 유지하려면 항상 이 저항력보다 이 근력이 더 큰 힘을 발휘를 해야 이런 식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3번은 맞는 답이 되죠. 그럼 3번도 아닌 거고. 자, 4번 기계적 확대율. 자, 메카니컬 어드밴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기계적 확대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힘점과 저항점의 모멘트 암, 그러니까 거리를 통해서 이게 이점이 되냐, 이점이 되지 않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기계적 확대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 기계적 확대율이죠. 확대율은 보시는 것처럼 자, MA라 하고, 이는 힘점에 대한 모멘트 암을 저항점에 대한 모멘트 암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종지를 보시면은 자, 힘점보다 저항점의 길이가 더 멀었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1보다 클 수 있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지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7번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은 8번 자, 근전도 EMG 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양과 음값을 모두 가지고 있다. 네, 1번이 정답인데 왜 그런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근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근전도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신호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신호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근 수축 기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분국 뭐 탈분국, 재분국, 뭐 생략 쪽에서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음전화가 뭐 양전화로 바뀌고 양전화가 다시 음전화로 바뀌는 이러한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전에 의해서 이렇게 음값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음값. 그래서 따라서 이 8번 정답은 1번이고요. 옳은 것이니까 모두 가지고 있죠. 지금 1번이고, 이 좀 더 추가적으로 다른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근전도 신호를 처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원자료로 가면 돼요. 원자료. 그냥 이 근수축을 수집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자체를 음값이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다 음값인데 음값을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다 양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양값으로 다 바꾸면은 그래프 자체가 막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다 이 플러스 값을 다 양값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처리 방법을 정류라고 합니다. 정류.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네, 교재에 이런 정류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좀 오차가 되는 그런 자료들도 같이 수집이 돼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터무니없이 갑자기 팍 튀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런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없애는 게 이 3번에 보는 선형 풀악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선형 풀악선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자료들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리는, 없애는 작업인 이 선형 풀악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근전도 신호를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신호 분석을 통해 관절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근전도는 근육의 수축 크기, 그리고 근육의 수축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 각도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절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분석이라든가 동작 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 되고, 3번 측정 시간을 곱한 값을 선형 풀악선, 아까 방금 전에 선형 풀악선 설명드렸죠. 이거는 선형 풀악선은 곱한 값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차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필터링하는, 없애는 이런 과정을 선형 풀악선이라고 하고, 4번 진폭과 근력의 관계는 근육의 수축 형태와 상관이 없다. 진폭, 아까 제가 이렇게 막 그려드렸는데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근육의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큰 힘을 냈고, 그리고 어쨌든 큰 힘, 근력 크기가 나타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근력의 관계는 근육 수축. 수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력이 또 변하고, 그 근력에 따라서 EMG 신호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1번이 되죠. 1번.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잠시만요. 9번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밑에 이걸 X라고 하고요.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Y라고 할게요. 그래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으로써 속도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가속도 그래프구나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잠시만요. 네, 자 객관 답안을 보면은 1번 가 구간의 가속도는 증가한다. 가 구간의 가속도는 증가한다. 자, 여기가 가 구간인데 가 구간의 가속도를 한번 볼게요. 자, 0초에서 1초가 됐습니다. 가속도 자체는 소요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죠. 속도의 변화. 그래서 자, 1초가 지났고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1초가 지났고, 자, 소요 시간, 그리고 보시면은 자, 5m/s에서 그대로 쭉 올리면은 자, 여기가 7m/s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인 7m/s에서 자, 5m/s를 뺀 값은 자, 2m/s를 시간이 초로 나눈 거죠. 따라서 요쪽만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겠죠. 자, 나머지도 볼게요, 한번. 자, 1초에서 2초. 자, 소요 시간 1초입니다. 그리고 7에서 그대로 쭉 올려보면은 9죠. 그러니까 뺀 값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2. 그러니까 이 부분도 2m/s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보시면 여기 소요 시간 1초가 되겠고 11에서 9를 뺀 2. 속도와의 차이가 2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2m/s 제곱입니다. 그래서 다시 객관답으로 보면은 가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2m/s 제곱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는 유지 상태입니다, 그냥.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른 거니까 1번은 유지니까 틀린 답이죠, 이건. 네,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나 구간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한번 볼게요. 나 구간. 자, 나 구간. 속도가 11m/s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유지가 된다는 가속은 말 그대로 속도가 가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건데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에 대한 이 속도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속도가 없다라는 거죠. 가속도가 0입니다. 0. 네, 0.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m/s가 아니라 이건 0이 되겠죠. 0. 네, 0. 0이 되고 2번도 아니고요. 자, 3번 보시면은 가 구간의 가속도가 나 구간의 가속도보다 크다. 가 구간의 가속도가 아까 가 구간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했죠. 나 구간의 가속도는 0,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 구간이 더 크니까 정답이 3번이 되고 그리고 4번 나 구간은 정지한 상태라고 돼 있는데 나 구간은 정지한 상태가 아니죠. 왜냐면은 속도가 계속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가속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나 구간은 네, 정지한 상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 구간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10번 각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접선속도.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에서 각속도 단위는 도, 디그리다. 접선속도가 뭐냐면은 자, 어떤 이 축이 있고요. 자, 이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자,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에 대한 직선 방향으로 되는 선속도 어떻게 보면은 원심력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 선속도 이 선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반지름인 r값과 이 각도가 변화하는 속도, 각속도 이 각속도를 곱인데 보통 이 각속도의 단위가 디그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이기 때문에 네, 틀린 답이고 1번 틀린다. 자, 2번 반지름 회전 반경이 크게 커지면은 자 이게 커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장돼서 여기 커졌어.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커졌어. 이 각도 자체는 크기가 커지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2번은 네, 정답이 아니고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계산이 된다. 자, 이 라디안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이걸 형성하는 이렇게 원이 있고 자, 반지름이 있고 여기도 반지름. 자, 요건 이 반지름 같죠? 요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의 이 길이와 같았을 때 이 각을 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호의 길이의 비율로 계산이 된다. 네.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 자, 이게 s고요. 자, s를 자, 요 r값을 나눈 요 비율을 이제 세타라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안의 각도를 네, 구하게 되기 때문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맞는 답이죠. 네, 맞는 답이고 그리고 360도는 2라디안이다. 자, 1라디안은 57.3도입니다. 3도. 그럼 2라디안은 뭐 대충 계산해 보면은 뭐 114.6도 정도 나오겠죠. 360도로는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죠. 따라서 이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10번의 정답은 3번. 자, 11번. 해머 던지기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선수가 이렇게 돌리려고 돌리겠죠. 이렇게. 이때 발생되는 자, 안쪽으로 이런 당기는 힘을 구심. 그러니까 쉽게 어떤 이 원형 운동하는데 이 구라고 생각하면 구의 중심인 이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자, 구심력이라 하고 구심이 발생 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 질량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을 자, 원심력. 자, 원거리 할 때 그 원자입니다. 그래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심력으로 하죠. 원심력. 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구심력은 보시면은 질량과 그리고 이 각 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요 길이인 R 값에는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심력 자체는. 요걸 그냥 외우고 계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요걸 보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7kg의 해머와 비교하여 14kg의 해머를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려면은 구심력을 2배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7kg의 해머, 자, 얘가 7이고 뭐 속도가 뭐 반경이나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얘가 7이고 뭐 다른 14면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1이고 자, 1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구심력은 7kg니까 자, 7이 되겠죠. 1이라고 대충 가정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2배를 증가시키면은 2배 14. 14가 되면은 이 힘 자체도 다 2배가 되겠죠. 2배. 네. EF가 되겠죠. EF. 그래서 따라서 1번은 맞는 답이에요. 네, 1번 맞는 답. 그리고 직선 운동을 하려는 해머의 관성. 자, 직선 운동을 하는 해머의 관성. 이 해머의 관성을 네, 원심력이라고 또 보면 될 것 같고, 이 원심력을 이겨내고 원형 경로를 유지하려면 안쪽을 당기는 힘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심력은 당기는 힘인데 이 힘을 놨을 때, 돌려서 힘을 놨을 때 얘는 날아갑니다. 즉 구심력이 있어야 또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번은 네, 정답이게 되는,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옳은 답. 그리고 3번 해머의 각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려면, 해머의 각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려면 선수는 2배의 힘을 안쪽으로 당겨야 된다. 잠시만요. 요거를 자, 그냥 원심력이라 해서 그냥 F라고 할게요. 자, F라고 하고 아까 질량 곱하기 이 각속도를 아값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배로 늘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 2배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할게요. 얘랑 동일하다. 1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그냥 F는 V 제곱이 될 거고, 제곱을 없애려면은 V는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2배를 늘릴 거예요. 자, 2V가 될 겁니다. 2V. 다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4가 됐습니다. F가 만약에 4예요. 4. 얘가 4라는 F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2가 되겠죠. 네. 근데 이 F 값 4를 2배인 8로 한번 해볼게요. 8. 루트 8로 하면은 이 각속도 자체는 이 각속도의 2배가 아니라, 2배가 되면 이 4가 돼야 되는데 루트 8은 4가 아니라 2점 몇몇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 2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답이에요. 네, 2배의 힘을 안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죠. 네,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11번에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고, 선수가 해머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면은 해머도 선수를 당기는 힘을 증가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심력이 발생이 돼야 원심력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용반작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4번도 옳은 답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반발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반발 개수라는 거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반발 개수라는 거는 충돌 개수 또는 이제 복원 개수와 이제 같은 용어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발 개수는 자, 어떤 물체 간의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의 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충돌 후 상대 속도, 충돌 후 상대 속도, 그리고
충돌 전 상대 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발 계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인 이제 0은 그 수치가 나오고요. 완전 탄성 충돌인 1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공을 내가 떨어뜨렸을 때 같은 위치로 올라온 높이가 돼야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수치가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아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지면과 부딪히면서 뭐 열 에너지라든가 이제 소리를 통한 이런 에너지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로 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은 저항력들이 있고 손실되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1 사이 값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1번 0부터 1 사이의 값이다. 네, 방금 말씀드렸죠. 0부터 1 사이의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맞는 정답이고 옳은 거고, 그리고 2번 두 물체 간의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 비율을 측정한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대 속도 비로 해서 반발 계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정답. 그리고 3번 완전 탄성 충돌의 반발 계수는 1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0, 1 같은 높이, 같은 이 개수가 1이라는 거는 완전히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맞는 옳은 정답이고, 4번 공을 떨어뜨린 높이와 공이 지면에서 튀어오른 높이의 차이값이다. 속도비로서 이제 반발 계수를 측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 높이로서 반발 계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튀어오른 높이고요. 이거는 떨어뜨린 높이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높이에서 튀어오른 높이가 같아지면은 1이 되겠죠. 완전 탄성.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데, 4번 보시면은 높이 차이값이다. 틀린 답이죠. 차이값이 아니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되고,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13번 골프에 관한 운동학적입니다. 운동학적 또는 운동역학적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네, 샤프트가 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게 이제 샤프트가 되고요. 헤드라고 할게요. 네, 드라이버 스윙을 합니다. 헤드와 샤프트의 각 속도예요. 각 속도. 예를 들어서 이 드라이버 자체가 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각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샤프트가 휘어졌으면은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이 각속도랑 여기서 헤드가 이동하는 각속도가 다를 겁니다. 아마 휘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동일한 각도를 계속 여기 이 각도나 여기서는 이 각도나 같기 때문에 각속도는 다르지 않고 같게 되겠죠. 네, 같게 됐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답이고요. 네, 더 설명해서 2번 골프공의 반발 개수가 작게 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딕전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반발 개수를 작게 하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완전 탄성이 있어야 멀리 가기 때문에 반발 개수를 최대한 크게 해야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샤프트의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 관성 모멘트 공식 보면은 이너시아라는 이제 I라는 약자를 쓰고요. 질량에다가 이 R값. R값의 제곱입니다. 제곱. 이게 길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관성 모멘트가 커지겠죠. 왜냐면 비례하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4번 보시면은 7번 아이언의 선속도는 헤드의 각속도와 샤프트의 길이에 비례한다. 선속도는 아까 이 선속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선속도는
샤프트 길이 R이랑 그리고 헤드 각속도, 보통 이런 오메가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이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한다. 즉 각속도가 커지거나 샤프트 길이가 길어지면은 선속도는 커집니다.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4번. 14번 볼 거예요. 각 운동량의 보존과 전이에 관한 운동 동작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는 그 외부로부터 어떤 회전력이 적용하지 않으면은 물체나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각 운동을 갖고 있었을 때 그 각 운동량 자체를 보존을 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점프를 할 때 뭐 손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손동작을 하는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이제 가운동 보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배구에서 공중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팔과 다리를 함께 뒤로 굽히는 동작.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가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를 함께 뒤로 굽히는 동작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군력을 이제 보존을 하는 이런 동작들에 해당하는 거고, 2번을 보시면은 자, 높이뛰기에서 발 구름을 할 때 지지하는 다리를 최대로 구부린다. 높이뛰기에서 발구름을 할 때 지지하는 다리를 최대한 구부리는 동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각 운동량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구름의 하나의 동작, 그러니까 힘을 응축하는 어떤 동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운동량의 보존과 전이에 대한 이제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 멀리뛰기에서 착지하기 전에 팔과 다리를 함께 당기는 동작. 방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팔 동작들, 다리 동작들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고, 4번 공중 회전을 할 때 팔을 몸통 쪽으로 모으는 동작. 이런 동작도 어떻게 보면은 각 운동량을 보존하는 동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영상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15번. 영상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상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동작을 찍는 겁니다. 정면에서. 한 대의 카메라로 정면을 찍는 것. 그러니까 저를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상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은 2차원 영상 분석은 평면 상황에서 관찰되는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차원 영상 분석은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이 평면상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2차원 분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찰된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 옳은 답이기 때문에 자,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번은 3차원 영상 분석은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볼 수가 없고 정면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3차원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또 바라보는 카메라가 한 대가 있어야 앞에서 보고 이거를 겹쳐서 어떻게 보면 3차원 3D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을 이제 DLT 방법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DLT 방법을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2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앞쪽도 보고 뒤쪽도 보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2번은 옳은 거고, 자, 3번 운동 역학적 변인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자, 운동 역학적 변인은 어떤 운동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힘. 근데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측정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이 칠판을 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눈에 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되고, 동작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차원 분석, 영상 분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 이 각도를 산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옳은 답이 됩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됩니다. 16번. 100m 달리기에서 80kg인 선수가 80kg인 선수가
출발 3초 후에 12m/s의 속도가 되었대요. 평균 힘의 크기는 무엇인가? 자, 힘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힘 나오면은 그냥 힘 공식 적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힘을 구하는 거니까 자, 매스 선수의 체중인 자, 80kg이 들어가고요. 자, 이 가속도 벡터. 가속도는 자, 정지된 상태는 0초이고 출발 후 3초가 됐습니다. 소요 시간은 3초가 되죠. 자,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소요 시간이 3초가 되고 속도의 변화. 처음엔 정지된 상태였으니까 0이 됐고 이후 12m/s가 됐대요. 나중 속도, 초기 속도. 따라서 가속도는 빼면 10이죠. 나누면은 4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둘이 곱하면은 48에 320kg 곱하기 m/s 제곱 또는 뉴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 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보기에서 무게 중심이 신체 내부에 위치한 자세를 모두 고르시오. 이 무게 중심은 내가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보통 되게 이 해박적 자세라고 하죠. 이 정면을 바라보고 손을 핀 자세에서 있었을 때 신체의 무게중심은 신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 허리, 배꼽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내가 팔을 들거나 팔을 허리를 꺾거나 이런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이 무게중심은 신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확하게 신체 무게중심이 신체 내부에 위치한 걸 찾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신체 무게중심이 이쪽이 되겠죠. 왜냐면은 팔을 내렸을 때 한 허리, 배꼽 아래쯤 되겠지만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갈 거예요. 팔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디귿은 오른정답이고, 자, 기역, 니은, 리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팔을 앞쪽으로 뻗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중심인 질량치가 요쯤에 위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도 보시면은 팔을 뒤로 이렇게 뻗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중심이 한 요쯤 됐고요.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요쯤 위치가 되겠죠. 네, 요쯤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체 내부에 이제 무게중심 위치한 거는 디귿이 됩니다. 디귿이 되고 답안을 보면은 디귿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4번 정답. 18번. 보기에 다이빙 선수가 가지는 에너지의 변화에 관한 설명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한번 그려서 볼게요. 자, 플랫폼이 이렇게 있어요. 플랫폼 있고, 자, 선수가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고,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뛰어내리겠죠. 정지하고 있어요. 자, 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선수가 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지하고 있었을 때 답안을 보시면 운동이랑 역학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운동 에너지. 이 친구가 지금 뛰어내렸을 때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치 에너지. 아직 뛰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없애고, 자, 니은 볼게요. 자, 낙하를 했습니다. 낙하할수록 어떤 에너지는 감소하고 어떤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높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고 이 떨어지는 중력의 가속도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답안을 보시면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2번이 되죠. 2번 정답. 2번. 네,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9번 운동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희가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운동 형태라는 거는 크게 선운동 그리고 회전운동이라는 각운동이 있습니다. 각운동.
보통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킨 이제 복합 운동이라고 하죠. 복합 운동. 이렇게 나와지고, 자, 문제 답안 1번을 보시면은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은 선 운동이랑 같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동의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병진 운동은 회전축을 주위로 일정 각도로, 이거는 이 얘기는 각운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1번 틀린 거고요. 1번 틀린 거고, 2번 보시면 복합 운동은 선운동과 선운동, 변진 운동.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병진 운동, 선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병진 운동을 선운동이 아니라 각운동으로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안이 나온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이 병진 운동이 아니라 각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자, 3번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이 아닌 병진 운동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 선운동, 병진 운동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직선되는 운동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곡선되는 운동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3번은 병진 운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 옳은 거죠. 정답. 그래서 4번 회전 운동은 신체 각 부위가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는, 이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는 운동이 이게 병진 운동, 선운동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 아니라 선운동, 병진 운동이 돼야 맞는 답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야구공이 야구 배트의 회전 축으로부터 0.5m 지점에 타격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배트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배트가 있겠죠. 배트 이렇게 배트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0.5m, 여기서 0.5m로 칩시다. 이렇게 0.5m. 그리고 타격되는 순간에 각 속도가 50라디안이래요. 그러니까 타격 지점이 여기이고 이때의 선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공이 날라와서, 이렇게 공이 날라와서 딱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배트의 선속도, 이 선속도를 묻는 건데, 이 선속도 아까 공식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선속도는 반경, 이 반경 R값과 그리고 이 각도가 변하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했죠. 이게 선속도다. 그래서 0.5라고 했죠. 자, 0.5를 곱하기 각속도인 50라디안. 아까 문제에서는 그 답안 중에 하나가 각도가 라디안이 아니라 디그리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했을 텐데 여기는 맞게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라디안 퍼 세크다. 이 두 개 곱하면은 몇이 되죠? 쉽게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날리고 결국은 5 25m 퍼 세크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스포츠 지도사 역학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선속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0년도 스포츠 지도사 기출문제 풀이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